안녕하십니까. 우리은행 세금 전문가 신관식입니다. 이번 시간은 스마트한 증여상속절세법에 관련돼서 상속을 중심으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은요, 누구나 한 번씩 일어날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한 번은 돌아가시기 때문이죠. 그런 부분에서 상속과 상속세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상속은 돌아가신, 즉 피상속인의 총 재산을 기준으로, 즉 유산을 기준으로 세금이 매겨지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재산을 파악하기도 힘들고, 그리고 어떤 거래관계가 있는지도 헤아리기 힘들기니까 갑작스럽게 부모님의 재산을 물려받았을 때 피상속인, 돌아가신 분의 재산을 기준으로 세금이 나오다 보니까 자녀들은 걱정되기도 하고, 그리고 부담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상속세는 절세의 원칙 첫 번째는 돌아가신 분, 즉 돌아가신 분이 미리미리 사전에 자녀들과 상의해서 어떻게 하면 재산을 잘 분할할 것인지, 어떻게 하면 상속세를 아끼고 재산을 미리미리 증여할 것인지, 그리고 상속세 납부 방법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상속인과 피상속인 간의 여러 가지 논의의 과정이 거칠 때, 그리고 그 기간이 길고 준비 기간이 철저할 때 상속세를 아낄 수 있다라는 원칙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첫 번째 테마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세법 기준 얼마까지 상속세가 나오지 않을까에 대한 부분입니다. 2024년 7월 달에 기획재정부에서는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었습니다. 과거 상속세의 그 면세 한도가 20몇 년째 바뀌지 않다 보니까 서울에 있는 똘똘한 한 주택만 갖고 있어서 상속세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조건과 환경이 마련되자 납세 의무자들이 여러 불만을 토로했거든요. 그래서 상속세 면세 한도를 높여보자라는 움직임이 있었으나 2024년 말 기준으로 보면 이 세법은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과거 세법을 기준으로 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가장 궁금하실 텐데 현재 세법 기준으로 얼마까지 상속세가 나오지 않을까? 그 기준은 돌아가신 분, 즉 피상속인의 유산, 총 재산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을 명심하시면 좋겠고, 그리고 상속재산은 이 총 재산에서 부채와 장례비용, 여러 가지 비용 등을 차감한 순재산 기준으로 면세 한도가 결정된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는요, 돌아가신 분이 있고 그 돌아가신 분의 배우자가 있고 직계 존비속, 자녀가 있을 경우라면 최소 순재산 기준으로 총재산에서 채무를 뺀, 그리고 각종 장래를 뺀 순재산을 기준으로 최소 10억 원까지는 상속세가 나오지가 않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요, 배우자가 돌아가셨고 직계 존비속, 자녀들만 있을 경우에는 최소 순재산 기준으로 5억 원까지는 상속세가 나오지가 않습니다. 세 번째 케이스는요, 자식은 없고 돌아가셨는데 배우자만 있을 경우에는 기초공제 2억 원과 배우자 공제 최소 5억 원을 더해서 7억 원까지는 상속세가 나오지가 않습니다. 네 번째, 배우자도 없고 자녀만 있다라고 할 경우에는 최소 5억 원까지는 상속세가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각 케이스별로 배우자가 있고 자녀가 있을 때는 최소 10억 원까지는 상속세가 없고요. 그리고 배우자가 없고 직계 존비속만 있을 경우에는 최소 5억 원만 상속공제가 되고요. 그리고 배우자만 있을 경우에는 최소 7억 원까지만 상속공제가 된다라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요, 상속세는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피상속인, 돌아가신 분의 총 재산,
에서 여러 가지의 채무, 비용 등을 뺀 순재산에 대해서 나오고요. 그리고 10년 이전에 또는 5년 이전에 사전 증여한 재산이 있다면 그거를 더하고요. 그리고 만약 돌아가시기 1년 전에 또는 2년 전에 재산의 증가금액 또는 부채의 증가금액, 재산의 처분금액이 있다면 추정상속재산도 더해지는 그런 금액 등이 있을 수가 있어서 돌아가신 분은 없는데 돌아가신 분의 재산을 기준으로 남아있는 자녀 또는 배우자, 살아있는 사람이 상속세를 내기 때문에 돌아가신 분이 재산 정도라든지 어느 곳에 재산이 있다, 어느 일정 정도의 채무가 있다, 누구한테 빚진 게 있다, 어떤 금액을 처분한 게 있다, 이런 걸 상속인들한테 말해놓지 않고 돌아가시게 되면 갑작스럽게 상속인은 부모가 돌아가신 날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를 납부해야 되는 부담과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가장 큰 부담은 부모님의 재산이 이 정도였어? 근데 상속세가 이 정도로 크게 나와? 라고 했을 때 상속세를 어떻게 납부할 것이냐, 빌려서 납부할 것이냐, 대출을 받아서 납부할 것이냐, 여러 기간에 걸쳐가지고 나눠서 납부할 것이냐, 아니면 세금은 현금인데 현금으로 내지 않고 부동산 또는 주식이나 여러 가지 미술품 등으로 물납할 것이냐, 그런 부분에서 상속세 납부 때문에 여러 골머리를 썩는 경우가 정말로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상속세도 상속세지만 상속세를 마련하는 방법에 있어서 보험금을 활용하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이라든지 정기보험금의 사망보험금으로 납부를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부분에서 보험금 관련 상속증여세 절세 팁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험금으로 상속세, 증여세를 절세할 수 있는 팁으로는요, 일단 보험계약 구조에 대해서 조금 설명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보험계약은요, 보험을 계약하고 보험료를 납부하는 사람을 보험계약자라고 합니다. 이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을 청약하고 그리고 보험료를 꾸준히 실질적으로 납부하는 사람을 말하고요. 그런데 보험계약자는 그렇고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어떤 분이 돌아가시게 될 경우에 사망보험금이 나온다든지 어떤 분이 아프실 경우에 질병 또는 상해보험금이 나온다든지 어떤 분이 일정 연령이 됐을 때 연금이 나온다든지 라고 했을 때 이때 어떤 분, 즉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피보험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피보험자에게 보험사고가 났을 때 보험금이 나오게 되는데 보험금을 받는 사람을 보험 수익자 또는 보험금 수익자라고 합니다. 즉 보험료를 내는 사람을 보험계약자,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피보험자, 피보험자한테 보험사고가 났을 때 보험금을 받는 사람을 보험수익자 또는 보험금 수익자라고 하는데요. 사례를 통해서 세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아버지가 보험계약자로서 종신보험 또는 정기보험을 계약하고요. 그리고 보험사고가 되는 사람도 아버지 본인으로 해놨습니다. 그리고 보험금 수익자도 본인으로 해서 돌아가시게 될 경우에 실제로 아버지가 사망하셨기 때문에 보험금 수익자는 아버지의 상속인이 되겠죠. 즉 보험금 수익자는 다른 사람이 됩니다. 이때는 상속인에게 뭐가 나오냐면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요, 보험계약자를 아버지로 해놓고 피보험자를 아버지로 했는데 보험금 수익자를 자녀로 했을 경우에 아버지가 사망할 경우에 자녀가 보험금 수익자가 되기 때문에 이 역시도 보험
보험료를 납부하는 보험료 납입자가 아버지였기 때문에 상속세 납부의 대상이 되는 재산이 되고요.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와 보험금 수익자가 모두 다를 때의 문제인데요. 보험계약자, 보험료를 납부하는 사람은 어머니였습니다. 그런데 피보험자는 아버지였는데 아버지가 사망하게 될 경우에 이 보험금 수익자는 자녀로 할 경우에 이때는 상속세가 아니라 살아있는 보험료 납부자인 어머니가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 보험금은 증여세 납부 대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속세를 마련하려고 정기보험, 종신보험에 가입하실 경우라면 보험 계약자와 보험금 수익자를 동일인으로, 즉 피보험자만 다른, 즉 보험계약자와 보험금 수익자를 동인으로 할 때는 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 엄마가 보험료를 납부하고 아버지가 피보험자이면서 아버지가 사망했는데 보험금 수익자를 어머니로 할 경우에는 이 보험금은 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자녀가 보험료를 납부하고 피보험자는 아버지인데 아버지가 사망한 뒤에 보험금 수익자는 자녀일 때 이 역시도 보험금에 대해서 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 그리고 보험 수익자로 구성이 되는데요. 보험계약자와 보험금 수익자, 피보험자만 다른 보험계약자와 보험금 수익자가 동인으로 할 때 이때 피보험자에게서 발생하는 보험사고로 발생하는 보험금, 사망보험금이라든지 여러 보험금 등은 보험금 수익자가 보험금을 받을 때 과세가 되지 않는다는 거 기억하실 거. 보험계약자와 보험금 수익자를 동인으로 할 때 이 보험금에 대해서는 과세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절세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험계약자와 보험금 수익자를 동인으로 하는 계약에 대해서 요약 정리를 해보면요. 첫 번째, 피상속인이 계약자이면서 피보험자이고 수익자가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인 경우에는 이 재산은 상속재산으로 봐서 상속세가 과세됩니다. 두 번째는 계약자와 피보험자 그리고 수익자 모두 3위 주체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 보험금은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예를 들어 어머니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피보험자를 아버지로 수익자를 아들로 한 경우에는 피보험자인 아버지가 사망하면 어머니가 납입한 보험료를 아들이 보험금을 받게 되는 것이므로 아들이 어머니로부터 보험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즉 계약자와 수익자가 일치하는 경우에는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점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머니 또는 아들이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아버지를 피보험자로 수익자를 어머니 또는 아들인 본인으로 한 경우에는 본인이 납부한 보험료에 대해서 보험금을 수령하는 것이므로 상속재산에 대해서 상속세가 나오지 않고요. 증여세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런 계약을 통해서 상속세 과세 없이 상속세를 납부 재원으로 마련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유용하게, 보험계약을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렇게만 보면 보험금을 활용해서 절세만 가능한 것이구나 그런 게 아니고요. 종신보험과 사망보험이 나오는 정기보험에도 질병 같은 특약이라든지 또는 입원 특약이라든지 암 특약이라든지 이런 게 붙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배우자 또는 자녀가 미리미리 그 아버지나 또는 피상속인을 위해서 종신이나 정기보험을 가입해 놓고 그리고 질병과 암이라든지 이런 것도 피보험자, 피상속인에 대해서 살아계실 때는 도와드리고 그리고 돌아가시면 상속세 납부 재원으로 마련하는 보험계약으로 활용할 때 그런 부분에서 삼위일체로서 활용할 수가 있다는 점을 거듭 강조해 드립니다. 세 번째 상속세에 관련된 부분에서요. 아까 납부재원 마련으로 보험금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상속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유류분일 것 같습니다. 이 유류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유류분을 한 번씩 짚고 넘어가고 유류분에 관련돼서 어떤 현재 헌법재판소의 결정이라든지 판례 등이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류분이라는 것은요, 참 이제 조금 싫어하시는 분도 계시고 왜 이런 제도가 왜 필요하냐, 또는 반대로 이런 제도가 꼭 필요하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서요. 우리나라는 사유재산 제도를 취하고 있는 나라인데요. 그래서 피상속인인 망자가 살아생전에 본인의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하거나 또는 돌아가시기 전에 유증, 즉 유언을 통한 재산 승계를 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재산을 어떤 특정 자녀 또는 특정 손주한테 뭐든지 100% 물려줄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1977년 말에 개정되고 1979년부터 시행된 민법에서는요, 피상속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던 가족들의 생활 보장과 공평등을 고려해서 망자의 법정 상속인 중 유류분 권리자에게 망자의 재산 중 일정 비율을 취득할 수 있도록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이를 유류분 또는 유류분 권리라고 합니다. 유류분 권리를 쉽게 얘기하면 자녀로서 부모로부터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상속분이라고 보실 수 있겠죠. 이런 부분에서 유류분은 민법상으로 규정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유류분은 유류분 권리가 있는 법정 상속인 중에 유류분 권리자가 주장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 법정 상속인은 민법상에 다음과 같이 순위에 따릅니다. 첫 번째 1순위는요. 돌아가신 분의 직계비속, 자녀 또는 배우자입니다. 이 직계비속 배우자 중에 직계비속이 없다, 즉 자녀가 없다면 2순위로서 직계존속, 부모나 배우자입니다. 자녀도 없고 부모도 없을 경우에는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을 수 있고요. 배우자도 없다라고 하면 돌아가신 분의 형제 자매가 되고요. 형제 자매도 없다 그러면 사순인데 피상속인의 사촌 이내의 반계 혈족 중에 최근친인 사람이 법정 상속인이 됩니다. 이 중에서 법정 상속인의 순위에 따라서 모두에게 유류분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유류분 권리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유류분 권리자는 법정 상속인 중에 직계 비속, 배우자, 그리고 부모 등 직계 존속으로 한정됩니다. 작년 2024년 4월 25일 이전까지는 형제 자매도 인정됐으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인해서 형제 자매는 이제 유류분 권리를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유류분 권리자의 유류분 비율은요, 직계 비속과 배우자는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이고요. 직계 존속은 법정 상속분의 3분의 1입니다. 형제 자매는 과거 법정 상속분의 3분의 1이었는데요. 헌법재판소의 작년 결정으로 효력이 상실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상속세와 유류분 이 두 가지는 매우 중요한 문제인데 상속세를 계산할 때의 사전증여재산과 민법의 유류분 산정을 계산을 할 때의 사전증여재산에 대해서 많은 특이한 사항들이 다른 점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먼저 짚고 넘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피상속인이 돌아가셨을 때 상속재산은요, 돌아가신 피상속인의 본래 상속재산에 간주상속재산인 보험금, 퇴직금, 신탁재산을 더하고요. 사전증여재산을 더하는데요. 그리고 추정상속재산을 더해서 채무를 빼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세법의 상속세를 계산할 때 사전증여재산은요,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 같은 경우에는 사망일 전 10년 이내의 거를 포함시키고요. 며느리나 사위나 자녀가 살아있는데 손주한테 증여한 재산은 사망일 전 5년 이내의 것만 포함시킵니다. 아무리 포함된다 그렇다 하더라도 상속 시점의 시가가 아니라 과거 10년 이내, 5년 이내에 물려준 증여 시점의 시가를 더하기 때문에
상속세에 관련된 사전증여재산은 10년 이내 거, 5년 이내 거 더하더라도 증여 시점의 시가로 더해집니다. 그런데요,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을 구할 때는요, 피상속인의 명의의 재산에서 사전증여재산을 더하게 됩니다. 이때 사전증여재산을 특별수익이라고 하는데요,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기한 없이 모두 1979년 이 제도가 시행된 이후의 증여분 모두를 더하고요, 상속인이 아닌 사람한테 증여한 재산은 상속인 기준 1년 이내의 것만 포함시킵니다. 그런데 사전증여재산을 더할 때도 증여 시점의 시가가 아니라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을 더할 때 이 증여한 재산, 사전증여재산은 상속 시점의 시가, 즉 증여한 사람, 즉 피상속인의 사망한 시점의 시가로 재평가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고려하셔야 됩니다. 사전증여된 현금의 평가는 증여 당시부터 상속 개시일까지 물가 변동률을 계산해서 계산합니다. 지금까지 유류분에 관련된 내용을 설명드렸는데요. 유류분에 관련된 헌법재판소의 유언 제청이 지금 2024년 4월 25일 결정된 건 포함해서 4번의 유언 제청이 들어갔으나 과거에는 3번은 합헌으로 다 판정이 됐고 2024년 4월 25일 결정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매우 특이한 점이 있어서 말씀드릴 필요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유류분 취지와 제도 자체는 합헌이라는 것입니다. 위헌이다라고 해가지고 헌법재판소에 제청이 들어갔으나 헌법재판소는 어떻게 판결 내렸나 작년에 이 유류분 제도 자체는 합헌이다. 유류분 제도는 필요하다. 유류분은 가족들의 생활 보전과 공평을 고려해서 꼭 필요한 제도다라고 해서 합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류분 비율에 대해서 자녀와 배우자가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 또는 직계 존속이 법정 상속분의 3분의 1 정도로 규정되어 있는 이 비율의 일률성도 합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류분 비율을 민법에서 일률적으로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과 그리고 직계 존속은 3분의 1로 결정한 부분은 규정된 부분은 법원의 재판 비용 증가 등 사회 혼란을 막고자 꼭 필요한 제도다라고 해서 합헌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두 번째는요, 민법에 따르면 유류분 권리자는 법정 상속인 중에서도 배우자 그리고 자녀 등 직계비속 그리고 부모 등 직계존속 그리고 형제 자매까지 인정해 줬는데요. 지금 생각해 보면 핵가족화가 되고 그리고 형제 자매 간의 사이가 서로 따로 지내는 기간들이 길고 그리고 그리고 친밀과 화합도가 낮다 보니까 형제 자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슈가 됐습니다. 그래서 형제 자매에 대한 유류분 권리자로서 형제 자매에 대한 부분 그리고 형제 자매가 유류분 권리자로서 인정되는 부분은 위헌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즉 형제 자매는 법정 상속분의 3분의 1 과거 피상속인 즉 돌아가신 분 과거 동생이나 오빠나 또는 누나나 이런 분들이 돌아가신 망자의 상속재산 형성에 기여 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돌아가신 피상속인의 망자의 형제자매는 이 결정으로 인해서 앞으로는 유류분 권리를 주장할 수가 없게 됩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부모를 일찍 여의고 배우자와 자식도 결혼도 하지 않는 A씨가 있었습니다. 이 A씨는 여러 사업을 통해서 본인 재산을 한 80억 정도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이 본인이 죽게 되면 본인의 사업을 위해서 힘써줬던 사람들을 위해서 일부 기여하고자 또는 전부를 기여하고자
유언 또는 유언 대용 신탁을 통해서 사회복지단체 갑에 기부하기로 하고 사망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재산은 사회복지단체 갑에게 기부가 되었는데요. 이 돌아가신 A씨에게는 형제 자매 B, C, D가 있었습니다. B, C, D는 유류분에 관련된 유류분 권리자, 기존의 민법 조항에 따라서 유류분 권리를 주장할 수도 있었는데요. 이번 결정으로 B, C, D는 더 이상 유류분 권리자가 아니게 되었고요. 사회복지단체 갑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 청구를 이제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이 특이한 이번 결정으로 인해서 파생된 사건의 결과라는 점을 꼭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요, 헌법재판소의 결정의 세 번째 큰 특징은 이런 겁니다. 상속에는 상속 결격 제도가 민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 민법에는요, 유류분 관련 유류분 결격 상실 제도는 두고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가 있는데 부모한테 폐륜적인 행위를 하거나 부모가 아프거나 복량이 필요할 때 나몰라라 하거나 부모를 수시로 때리거나 그랬을 경우에, 또는 부모가 자녀가 죽었는데 자녀를 부양하지 않거나 또는 자녀를 살해하거나 이런 부분에서 상속 결격 제도는 있으나 유류분 제도는 이 유류분 상실 결격 제도를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유류분을 주장할 수도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헌법재판소는 유류분 결격 상실 제도를 두고 있지 않은 점에 대해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폐륜적 행위를 일삼은 상속인에 대한 유류분 인정은 국민 법 감정에 위배되므로 이에 따라서 위헌이 아니므로 헌법 불합치이므로 국회 등 관계부처는 2025년 말까지, 올해 말까지 해당 민법 조항을 개정해야 됩니다. 네 번째 헌법재판소 결정 요약으로 보면 피상속인을 위해 특별히 부양하거나 특별히 간병하거나 또는 피상속인의 재산에 특별히 기여한 자에 대해서 우리 민법은 기여분이라고 해서 법정 상속분보다 좀 더 많은 재산을 받아갈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돌아가신 분 홍길동 씨가 있는데 자녀 2명 A, B가 있다고 치면 A가 돌아가신 홍길동 씨를 위해 35년 이상의 간병 등을 했다고 치고, 그리고 부모의 재산 형성에 대해서 특별히 기여했다고 치면 A, B는 원래 돌아가시면 5대5로 법정상속분인데 A의 기여를 인정해서 B보다 좀 더 많은 기여분을 인정해서 더 많은 상속분을 인정해주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현행 민법에서는 유류분 권리를 계산할 때 기여분을 고려하지 않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유류분 권리 계산에 있어서 기여분을 고려하지 않은 현행 민법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네 번째는요, 그러면 상속세를 어떻게 아낄 수가 있느냐라는 부분에 상속세 절세의 원칙 중에 첫 번째 원칙은 배우자를 사랑하자입니다. 즉, 배우자 상속공제를 잘 활용하자입니다. 그래서 배우자 상속공제 적용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초 남편의 사망으로 상속세 신고를 준비하고 있는 A씨는 상속세 때문에 머리가 아픈 상황입니다. 상속재산은 돌아가신 분의 기준으로 해서 아파트 시가 20억 원과 금융재산 10억 원을 합쳐서 30억 원 정도가 되는데요. 이때 상속세가 한 10억 원이 넘게 나온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그때 누군가
배우자 상속공제를 활용하면 30억 원까지는 세금이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머지 세 자녀의 동의를 얻어서 재산 전체를 배우자 A씨가 상속하면 상속세가 없느냐라는 질문을 직접 해주셨습니다. 이 케이스에서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공제를 받으면 일괄공제를 받을 수 없을까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괄공제는 뭐냐? 기초공제와 기타 인적공제를 합친 금액과 일괄공제 5억 원 중에 큰 금액을 공제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보통 사람들은 기타 공제와 기초공제를 합친 금액이 일괄공제 5억 원에 못 미칩니다. 그런데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을 받게 되면 일괄공제 5억을 받을 수 없다라는 세법상의 규정이 있는데요. 그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속인들 간의 협의분할로 모든 재산을 배우자가 상속받는 경우에는 일괄공제 5억 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유의해야 할 사항은 협의해야 될 사람 중에 자녀가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서 각 특별선임인을 선임한 사람과 함께 상속재산 분할을 협의해야 된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배우자가 상속받으면 그러면 30억 원까지 진짜 세금이 없을까? 우리나라는 부부는 경제 공동체로서 동일 세대로 보아 혼인 중에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축적한 재산에 대해서 배우자의 기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재산가액, 전액을 배우자 상속공제로 인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원칙은 뭐냐? 배우자가 상속받는 재산가액 전액은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도가 있는 것이죠. 이 한도가 없다면 고액 자산가의 세부담이 지나치게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0억 원 정도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홍길동 씨가 사망하게 됐는데 이 재산을 자녀들은 받지 않고 배우자가 다 받는다고 하면 세법상 원칙에 따르면 상속세가 하나도 안 나오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일본의 경우에는 돌아가신 분의 재산 중에서 공동의 재산으로 인정하기는 하지만 50%만 인정해서 50%에 대한 상속세는 안 나오게 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볼 때 전액을 다 공제해 준다면 세부담이 없어지기 때문에 지나치게 세부담이 줄어들 수도 있어서 우리나라는 아무리 배우자가 돌아가신 피상속인 남편 또는 돌아가신 피상속임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전액을 공제해 준다고 하더라도 그 한도가 얼마까지냐? 30억 원입니다. 즉 최소 5억 원부터 최대 30억 원 그 가운데서 실제 받은 재산을 한도로 공제해 준다는 거. 최소 5억 원서부터 최대 30억 원 중에 실제 재산가액 만약 20억 원을 받았다. 그러면 20억 원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잘 계산해야 됩니다. 왜냐? 법정 상속분을 초과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번 케이스 배우자가 있고 세 자녀가 있고 이런 케이스에서는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사례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자 상속공제의 계산법은 이렇게 됩니다. 배우자가 실제 상속한 상속분과 한도 금액이 있고 최대 30억 원이 있는데요. 이때 한도 금액은 상속재산 가액에서 배우자의 법정 상속 비율을 곱하고 그리고 가산한 증여재산 중 배우자의 증여세 과세표준을 뺍니다.
그러면 어려우니까 이 사례를 보면 상속인의 법정 상속 비율은 자녀는 1씩 해서 1, 1, 1 하면 더하기 3, 배우자는 1.5를 해서 총 상속분은 4.5 중에 배우자의 법정 상속분은 1.5기 때문에 배우자의 법정 상속분에 대한 한도는 1.5분의 4.5, 즉 3분의 1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례에서 배우자 상속공제의 한도 금액은 30억 원 곱하기 1.5 나누기 4.5가 되므로 배우자 상속공제의 한도 금액은 10억 원이 됩니다. 그래서 배우자의 실제 상속분 30억 원, 한도 금액 10억 원, 최대 상속공제 금액 30억 원 중에 제일 작은 금액 10억 원, 그리고 5억 원 중에 큰 금액 10억 원이 배우자 상속공제 금액이 되므로 배우자 상속공제 금액의 실제 금액은 30억 원이 아니라 10억 원이 됩니다. 그래서 배우자 상속공제액을 최대로 받은 이 케이스로 보면 돌아가신 분의 재산은 30억 원인데요. 배우자 상속공제 10억 원과 일괄공제 5억 원을 적용받아서 과세표준은 15억 원으로 실제 납부할 세액은 4억 2,68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요, 배우자 상속공제를 활용하지 않고 이 재산을 그냥 세 자녀들한테 물려줬을 경우에는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 상속공제 5억 원을 합친 10억 원만 빠지기 때문에 과세표준 20억 원으로 6억 2천만 원 정도의 세금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배우자 상속공제 최대 법정 상속분 한도 내에서 활용하게 되면 10억 원이 빼주느냐 5억 원을 빼주느냐의 차이에 대해서 약 세금 차이 2억 원을 절세할 수 있는 플랜으로 설계할 수 있으니까 배우자 상속공제를 법정 상속분 한도 내에서 최대한 받아보는 것이 상속세 절세의 첫 번째 길이다. 그래서 상속세 절세의 원칙 중에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부분은 뭐다? 배우자를 사랑하자. 배우자의 상속공제를 최대한 활용하자라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이때 배우자 상속공제를 활용할 때도 전략이 있는데요. 우리나라 상속세는 피상속인, 돌아가신 분의 재산을 기준으로 상속인들, 즉 남아있는 생존한 배우자나 자녀들이 내야 되기 때문에 돌아가신 분 기준으로 세금을 내는데 돌아가신 분은 없고 돌아가신 분의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해서 살아있는 사람이 내기 때문에 살아있는 사람들끼리 연대해서 납부해라 라고 하는 연대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요걸 잘 활용하시면 됩니다. 이 케이스에서는 부동산 20억 원, 금융재산 10억 원을 30억 원을 물려주셨는데 배우자 상속공제가 10억 원 정도가 최대니까 금융재산을 배우자가 상속받아서 상속세가 4억 2,600만 원 정도가 나오는데 연대 납세 의무를 통해서 자녀는 상속세를 부담하지 않고 배우자가 받은 10억 원 금융재산으로 다 상속세를 부담하게 되면 자녀는 세 부담 없이 상속세, 배우자가 부담한 상속세를 납부했기 때문에 배우자 상속공제를 활용하고 또한 배우자가 이 상속세를 다 납부해 줌에 따라서 공제도 잘 활용하고 세 부담도 자녀에게 지우지 않는 방법으로 활용하시면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속세 또는 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는 원칙과 유류분 그리고 배우자 상속공제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한 증여상속 절세법에 대해서 이번 강의를 끝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